네, 영화계 154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쉐이프 오브 워터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1963년 미국의 항구 도시 볼티모어에서 일라이자 에스포지토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버림받은 고아고 언어장애인이며 정부 소속의 우주연구소에서 청소부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연구소의 실험실로 인어 형상의 괴생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생명체는 아마존에서 살던 생물이고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탐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실험체로서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 경비 책임자인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의 감독하에 생체 실험이 행해지게 되죠. 일라이자는 남들 몰래 괴생명체를 돌보면서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괴생명체를 해부할 것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라이자는 괴생명체를 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네. 중반부까지의 시놉시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네. 1963년에 볼티모어죠. 60년대라는 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사회적 갈등이 한창 표면화될 시기죠. 50년대 교회 중산층 백인들의 안정된 목가적인 나날이 끝나고 점차 인종 갈등, 세대 갈등, 혹은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부각될 시기죠. 그리고 볼티모어라는 배경이 또 중요한데 볼티모어는 미국 동부의 시가지 중 하나죠. 무역항으로서 1950년대까지는 쭉 발전하고 있었는데 특히 2차 대전 끝나고 남부에 살던 백인 노동자들이 볼티모어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백인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의 터전 뭐 이런 곳이었죠. 근데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흑인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 갈등이 극심해지게 되죠. 이때부터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산업도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고 빈민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가 개판이 됩니다. 치안이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1950년대만 해도 흑인 인구가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년대쯤 되면 거의 40% 이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뭐 10년 사이에 한 2배 늘어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 68년에 흑인 폭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도 폭동이 또 크게 있었거든요. 볼티모어에서 68년에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면서 폭동이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서 흑인 청년인 프레디 그레이라는 사람이 무고하게 살해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폭동이 크게 일었죠. 그런 식으로 1960년대의 볼티모어와 지금의 볼티모어는 연속선상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한창 시끄럽듯이 60년대에도 이런 소요가 슬슬 시작될 시기다 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네. 또 볼티모어가 재밌는 게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항만의 발전과 도시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작중에도 보면은 바다에 면하고 있지만 이 바다가 자연적인 바다기보다는 굉장히 인공적인 장소죠. 네. 인공적인 특성 있는 해안 도시다 라는 점을 염두에 또 둘 수 있고 네. 여기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또 유명한 게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수족관 중 하나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서양 병코 돌고래 8마리를 바다 보호구역에 풀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고요. 한마디로 볼티모어는 돌고래를 풀어주고 있는 공간이다 라는 함의가 또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걸 델토로가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족관의 도시, 항만의 도시, 항구 도시, 그리고 흑백 갈등이 치열한 도시, 역사적으로 쇠락해온 도시, 하층민이 많고 치안이 불안정한 도시 라는 특성들이 이 영화의 기반을 이루는 거죠. 이 점에서 60년대라는 시간적인 특성 그리고 볼티모어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꼭 짚어봐야 된다. 이것들이 2018년의 지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시기와 배경을 콕 집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소련과 경쟁 체제로 나가가는 예, 그 그쵸. 시대라는 것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쿠바 미사일 사태하고 또 겹치죠. 작품 중반부에 보면은 소련에서 쿠바로 미사일을 설치한다는 뉴스를 케네디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하는 그렇죠. 그런 라디오가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것도 시대적인 공기를 보여주는 설정이죠. 네. 그러니까 냉전이 한창 치열하고 네.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가시화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백인 남성들, 흔히 와스프라고 하죠. 네. 잘 교육받은 백인 중산층 남성들이
소련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음. 다른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을 때 흑인들의 목소리 혹은 청년들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한창 드높아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라이저가 사는 집은 그런 볼티모어에서도 극장 위에 있는 판자촌이죠. 네. 거기에 세드러가 살고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은 극장에 돈을 바치며 살고 있는, 영화에 돈을 빨리며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점에서 배경적인 특성이 영화의 전제로서 깔려 있는 거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물을 살펴봐야겠죠. 네. 일라이자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일라이자를 보면은 이 영화가 인어공주 스토리의 패러디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인어공주 하면은 바다에 살던 인어가 지상세계가 궁금해가지고 탐문을 하다가 마녀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잃죠. 그쵸. 그래서 육지에 상륙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는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이거를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비틀었죠. 인어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파트너죠. 근데 목소리를 잃은 거는 주인공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인어공주 스토리를 비튼 거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일라이저는 현대화된 인어공주인데 네. 그 외에도 어떤 인물이냐? 일단 이름부터 따져봐야 돼요. 일라이자는 엘리자베스의 변형태죠. 엘리자베스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뭐 모든 복된이의 어머니 같은 아주 축복스러운 이름이네요. 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일라이저가 사는 집의 밑에 극장이 있다는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이 극장에서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냐? 루스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루스는 룻이잖아요. 네. 룻기.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무함 여인인데 구약의 세계관으로는 그냥 이교도고 이방인이고 적이지.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한 비중이 할애되어 있죠. 이 사람의 신실함과 헌신과 경건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룻이 결국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말하자면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소수자를 어떻게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해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루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루스가 다윗의 조상이었고 엘리자벳이 요한의 어머니였듯이 일라이자라는 인물도 생명의 근원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방인인 거고 네. 이방인이지만 버림받지 않은 인물, 신에게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함의를 일단 읽어낼 수 있고요. 네.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인물에게는 이런저런 개성이 있죠. 일단 30-40년대 할리우드 영화 팬입니다. 이거는 옆집 사는 자일스와 공유하는 취미죠. 네. 자일스는 또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포스터 작가죠. 네. 나름 예술가입네 하는 뭐 이런 사람인데 일라이저에겐 이 사람이 유일한 친구고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 영화는 시대극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과거 시기를 다루는 영화죠. 근데 이 시기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다 30-40년대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요. 마치 우리가 극장에 앉아서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보듯이 네. 극중극의 형식을 띄었는데 네. 이것이 일라이저라는 인물의 개성을 살펴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우리가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보면서 낭만에 빠지듯이 판타지를 꿈꾸듯이 일라이저도 30-40년대 영화를 보면서 판타지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 네. 그 점을 일단 지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초반부에 이 사람의 설정을 이거저거 깔아줍니다. 달걀도 나오고 끓는 물도 나오고 타이머도 나오고 네. 이것도 달걀 모양이죠. 그쵸. 그리고 일라이저는 목욕을 하면서 자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 모양의 구두소를 가지고 구두를 닦기도 하고 그쵸. 청소부도 또 한편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 장애인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변두리에서 근근히 사는 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름 풍성함이 있습니다. 네. 달걀도 잘 먹고 샌드위치도 꼼꼼하게 싸가고 자기 몸단장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초반 변태 같은 미장센 보면서 그 리듬이 참 재밌더라고요. 소외된 인물이라서 아침마다 규칙적인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사랑이 가득한 활기가 넘쳐 보이는 모습으로 일을 나가는 모습이나 이 일할 때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반복되는 모습까지 빈민층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활기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로 본인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특유의 변태적인 미장센 그런 걸로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난 달걀이 괜찮은 소재였던 것 같은 게 달걀이 또 삶은 달걀이잖아. 그쵸. 근데 일라이저는 욕조에 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자위를 한단 말이야. 마치 달걀이 끓듯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또 달걀하면 또 자궁이잖아. 자궁은 둥글고 물이 가득 찬 공간이고 거기서 생명이 배태되는 거지 마치 그쵸. 달걀처럼. 달걀이라는 소재 그리고 일라이저라는 인물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직렬적으로 잘 연결이 된다. 그러네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력, 충만함 그런 인상을 주죠. 그리고 이 인물을 보충해주는 인물이 자일스가 있죠. 네. 이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전 헐리우드의 팬이고 올드한 영화 포스터를 그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역시도 영화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죠. 영화관 위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두고서 골동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흘러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뭐 일자리도 없고 옛 동료들에게도 외면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죠. 자일스나 일라이저나 소외된 인물이고 흘러간 인물들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소수자라는 거. 그렇죠. 네. 게이죠. 네.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고 파이를 파는 점주를 남몰래 연모하고 있죠. 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더욱 밝힐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인물들과 대립되는 인물 대표적인 게 바로 스팅랜드죠. 일라이저가 청소부로 일하는 연구소의 관리 책임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존에서 잡아온 괴생명체를 학대하고 실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 사람을 보면은 양남충입니다. 향남충.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 청소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자질을 과시합니다. 네. 더럽게도 오줌을 대놓고 싸죠. 네. 그러면서 음담패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 남자는 두 종류가 있어. 싸기 전에 손을 씻는 사람과 싸고 나서 손을 씻는 사람. 두 번 다 씻는 새끼는 나약한 새끼지. 뭐 이런 이야기 늘어놓고요. 네.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손이 잘려갖고 부들부들 거리는 장면이 그쵸. 나오니까. 네. 이게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 하나에도 강박적인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네. 근데 손이 잘려버린다고. 네. 상당한 아이러니죠 이게. 네.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느냐? 전기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괴생명체를 응징합니다. 네. 마치 이것이야말로 나의 손가락이라느냐. 그리고 이 손가락은 성기하고 또 연관이 돼 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잘려나간 손가락을 봉합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와 성애를 나누면서 학대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음을 듣기 싫어해요. 아내와의 소통을 거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손가락이 잘린 거기도 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테마 중에 하나가 언어장애인과 말이 안 통하는 괴수 사이에 몸짓을 통한 소통이잖아요. 그쵸. 커뮤니케이션이고.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죠. 말하자면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손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 이야기도 듣기 싫어하는 거고 말 못하는 일라이저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죠. 그쵸.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이 영화의 제목에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잖아요. 네. 물의 형태죠. 그리고 한국에선 친절하게 사랑의 모양이라고 네. 부제까지 붙여줬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오줌을 싸고 피를 흘리고 정액을 흘리고 뭐 이런 사람이란 거죠. 그쵸. 물을 물로써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 점에서 제목에 대한 적대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립각이 일단 보이는 거죠. 장애인과 게이 연합군 그리고 남충이 네. 이 대립각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기본적인 영화를 끌고 가는 인물 구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인물 구도에 데토가 어떤 테이스트를 덧붙였느냐?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색은 녹색이죠. 청록색. 두드러진다고 말하기도 뭐예요. 왜냐면 녹색 아닌 게 거의 없거든. 그쵸. 일라이저 옷부터 녹색이고 벽지도 녹색이고 구두소리도 녹색이고 길거리도 녹색이고 네온 사인도 녹색이고 네. 연구소도 녹색이고 녹색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세상이 녹색으로 가득하지요. 아. 근데 녹색이라는 게 또 물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색깔을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녹색은 어디에나 가득해요. 하지만 녹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일라이저도 녹색으로 가득하고 스팅랜드도 녹색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쵸. 일라이저는 녹색 옷을 입고 녹색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스틱랜드는 녹색 사탕을 먹고 네. 녹색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죠. 네. 하지만 이 둘의 녹색은 전혀 다른 녹색입니다. 아, 일라이저의 녹색은 물의 녹색이죠. 음, 그에 반해 스틱랜드의 녹색은 미래의 녹색입니다. 음, 이 영화에는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That's the future now green 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자일스가 그린 팔러 갔다가 네 빨간색은 소용이 없어. 초록색이 최고야. 라는 퇴짜를 맞으면서 듣는 대사인데 그쵸. 녹색이 미래라는 테마가 있어요. 음, 이것을 대변하는 게 스틱랜드죠. 음, 이 사람은 미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복을 향유하는 사람이고요. 읽는 책도 초록색 책이야. 제목이 생각의 힘, 뭐 이런 책이란 말이야. 자기서죠. 그쵸. 이런 걸 읽고 차도 초록색으로 뽑았어요. 청록색이죠. 네. 평범한 초록색과는 다른 진짜 배기 초록색이다 이거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초록색은 기계적이고 인공적이고 자기적이고 정복적인 그런 색입니다. 그에 반해 일라이저에게 초록색은 일상의 색깔이죠. 말하자면은 스틱랜드는 녹색을 돈 주고 사고 힘으로 빼앗고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걸치는 그런 색이라면 일라이저에겐 그냥 초록색이 자기 색깔인 거예요. 욕조의 색깔이기도 하고 자기 유니폼의 색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색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색깔의 의미를 획일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덧붙일 게 있는데 자일스가 그 앞에 있는 푸딩 네. 케이크 먹을 때 색깔도 녹색이기도 녹색이죠. 해서 네. 처음에 이 녹색이 캐릭터마다 정해줬는데 이게 변화되는 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일라이자가 그 괴생명체와 동침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 이후에 버스에 탄 일라이자의 옷을 보면 완전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녹색을 사랑했던 일라이자가 그 완벽한 사랑을 얻고 나서의 붉은색으로 변화. 그리고 반면 스트링랜드의 그 녹색은 부서집니다. 네. 청록색이었던 자동차가 불의의 사고로 부서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장면에 대해서 추가할 게 있는 게 네네. 그때 암전이 된 다음에 자일스가 운전을 잘못해서 스틱랜드의 차를 박살내고 도주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때 보면은 조명이 붉습니다. 암전된 상태에서 은은하게 보이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그 붉은색이 사라지고 다시 조명이 돌아오면서 이 박살난 초록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 대비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싶었고. 네. 네. 그리고 스트링랜드의 손가락이 네. 검은색으로 변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신경 변화나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빨간색 같은 경우도 인물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일라이저에게 있어서 빨간색은 생명력이죠. 열정의 약동이기도 하고 일라이저 밑에 있는 극장의 색깔도 빨간색이거든. 거기가 일라이저와 괴생명체의 낭만의 공간이기도 하잖아. 그러네요. 처음 데이트를 하는 데이트 아닌 데이트. 그리고 헤어밴드도 빨간색이라든가. 근데 스팅랜드의 빨간색은 무슨 색이냐? 핏빛 빨간색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흘린 피가 일단 두드러지잖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언제 빨간색과 연관이 되냐면 장군과 전화할 때 빨간색이야, 전화기가. 다른 전화기는 검은색이거나 이런데 아, 그러네. 장군하고 전화할 때만 빨간색이야. 이 사람의 욕정을 드러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원초성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고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 추한 욕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빨간색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부인도 약간 붉은색 옷을 입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인형 와이프지. 트로피 와이프. 그래서 비서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잖아. 그 시대의 백인 주부들의 전형적인 헤어스타일에 전형적인 의복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방금 피 얘기를 했는데 이 피를 누가 닦느냐? 결국 일라이저가 닦습니다. 젤다하고 같이. 그쵸. 걸레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빨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물로 스팅랜드의 피를 지워내죠. 자신들의 초록색으로 스팅랜드의 빨간색을 지워내는 셈이고요. 네. 메타포가 의미심장하지 않았나. 결국 피 흘리는 새끼 따로 있고 이걸 치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악취미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네. 청소를 하는데 우연히 그 손가락을 발견을 하는데 감자냐고 맨 처음에 물어보고 머스타드가 가득한 공다리에 담아버리잖아요. 스트링랜드의 손가락엔 피가 묻어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머스타드로 덮어버리는 약간 변태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괴생명체의 색깔 자체가 초록색이죠.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결국 이게 물의 색깔이고 자연의 색깔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네.
스팅랜드에게는 이것이 정복의 세계고 과학의 세계고 질서의 세계일 수 있어도 네. 괴생명체와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등장인물들에겐 다른 세계라는 거. 그리고 하필 몸에서 파란색으로 반짝반짝거리죠. 네. 네. 이 괴생명체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구출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양이를 씹어먹는 겁니다. 아, 예. 네. 불필요한 잔혹함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소외받은 소수자들끼리 혹은 인간으로 취급 못 받는 비인간끼리 사랑하자는 이야기인데 고양이를 먹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고양이를 먹는 건 말이 됩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니거든. 길들여진 동물이잖아. 가축이잖아. 인간 사회 내부로 포섭이 된 존재지 말하자면은. 그에 반해 괴생명체는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죠. 그쵸. 야생의 존재고 예. 원초적인 존재고 인간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존재죠. 음. 그러니까 이 괴생명체 입장에서 고양이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 음. 서로 화합할 수 없고 이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셈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양이를 먹는 건 말이 된다. 그런 식으로 괴생명체의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 존재가 어떤 존재고 이 사회로부터 어떤 좌표에 있는지 시범 케이스가 고양이가 된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인물들의 특성을 짚어볼 수 있고 이것들이 색채적인 대비도 된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도는 상당히 간단하죠.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이 편협한 백인 남충이 때려잡는 이야기.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죠. 상당히 전형적이고 어찌 보면은 창의성이 별로 없죠.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볼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두 주역 인물의 러브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수중에서 성애를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일라이저가 달걀을 까먹는 낭군님을 앞에 두고 상상 속에서 혼자만의 춤사위를 펼치는 장면이라든지 노래를 하면서. 네,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게도 목소리가 있죠. 마치 에리얼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극장에 둘이 들어가서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이라든지 그 전까진 극장에 돈을 바치고 타박만 봤던 사람들이 극장의 주인이 된 거지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영화가 영화를 바라보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웃사이더들의 사랑이라는 뻔한 주제를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단순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 전개에 힘을 가한 게 확실히 연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도 연기고 인물들이 평소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 네. 이게 상당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쵸. 우리가 셀리 호킨스라고 했을 때 환희 같은 뭐 굴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고통을 받지만 오히려 웃어넘기면서 다른 사람들마저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 캐릭터적인 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져야 될 부분, 설득력을 가져야 될 부분은 괴생명체와 농아인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처음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하게 되느냐. 그 부분이 영화의 설득력을 가장 요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공간에 괴생명체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 관처럼 생긴 그것을 일라이저가 처음 터치했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 사실 그러면 겁을 먹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상황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가 장애인지라 오히려 더 호기심을 갖고 다가간단 말이죠. 그쵸. 다가갔을 때 삶의 단계를 주는 장면을 보면은 묘하게 이 배우의 표정과 눈빛과 아우라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중이병스러울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말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테마인 거지. 그렇죠. 묘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 연기 때문에 많이 놀랐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괴생명체와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음악도 들려주고 네, 뭐 그런- 춤도 추고 그런 장면은 사실 연기도 뛰어나긴 했지만 음악과 분위기와 연출적인 면으로 많이 커버를 했지만 고전 할리우드 향수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괴생명체가 죽고 해부당하게 생기니까 그것을 호소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 괴생명체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장면을 보면은 자일스의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손짓, 발짓, 표정 자일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답지 않게 배우가 완벽하게 혼자의 힘으로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구나. 많이 달라졌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변호인을 보면 송강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호요하듯 하는 장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그런 연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연기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단순할 수 있는 스토리에 연기를 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난 차라리 그거를 자이스가 말로 설명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이스가 수화를 알아듣고 일라이저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구어로 반복하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라이저는 수화로 얘기하고 자이스는 관객들 무시하고 그냥 인지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나았을 거라 생각해. 그걸 하나하나 자이스가 반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연기의 힘이 좀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오히려 너무 적나라해지고 차라리 우리는 수화를 모르잖아 사실. 물론 수화를 아는 관객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라이저가 말하는 내용과 단어들과 어휘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박한 면모가 중요한 거거든. 통역가의 자이스가 불필요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게 필요했다고 보는 게 이 영화에서 가장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일라이자가 괴생명체를 왜 사랑하나?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한 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말할 수 없는 이 존재들끼리 어떻게 소통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대놓고 한 번은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자일스의 입으로 한 번 번역해서 들린 거기 때문에 일라이자의 원래 마음 자체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화의 분위기를 해칠 정도는 아니고 판타지로 가기에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영화 초반에 두 생명체가 사랑하는 것은 보여줬지만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해줬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변칙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사가 너무 노골적이다. 아, 익히 서로 잘 아는 상대들끼리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관객들에게 대화를 건다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이거는 좀 과잉이다 싶더라고. 그리고 데토로가 이미 이거는 장르극으로 만들고 가기를 관객들과 합의했다고 생각해. 아, 어차피 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지 뭐 라고 이미 나는 그 처음에 전제를 깔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 데토로가. 그쵸, 그쵸. 설명을 더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장르물로 한정돼 있으니까 굳이 빌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뭐 이런 거잖아. 네. 뭐 그래서 과잉이다 싶더라고. 네. 그 다음에 사랑이 절정에 달아서 너무나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장면. 말할 수 없는 이 존재가 괴생명체를 만나서 노래를 시작하더니 아예 뮤지컬이 돼버려서 괴생명체와 함께 흑백 영화의 한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이건 영화적인 기법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배우의 힘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죠. 뛰어난 연기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까지. 그 레퍼런스가 있는 게 세트하고 댄스는 진저 로저스하고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30년대 MGM 뮤지컬의 간판이었던 댄스 듀오가 있거든요. 30년대. 이 사람들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 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헬로 프리스코라는 영화에서 헬로 You Are Never Know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거든요. You went away and my heart went with you. I speak your name in my every prayer. 그 노래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저가 갖고 있는 고전 영화 덕질이 잘 드러난 말하자면 일라이저가 진저 로저스이자 앨리스 페이가 되고 싶은 심경이 드러난 거잖아. 그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일라이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 그 모습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행복함을 느끼는 영화적으로 설득력이 가득한 뭐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튼 이런 연기들이 설계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배우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욱더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우를 먼저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어야 될 얘기인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호프 스태틀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죽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사람도 물을 한번 활용합니다. 어떤 형태로 활용하냐? 주사기 형태로 활용해요. 주사기를 가지고 헌병의 목을 찔러서 죽게 만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과학자고 이 괴생명체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을 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기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사기가 목에 꽂히듯 자기도 총에 세례를 받는 거지.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잘 적용을 시켰네요. 네. 인과응보인 거지. 그리고 또 재밌게 해볼 만한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핵심 갈등을 요약하자면은 판타지 대 SF죠. 우리는 흔히 SF와 판타지를 비슷한 장르로 생각하기 쉽고 그쵸. 사실 퓨전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 네. SF 판타지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 두 장르는 완전 반대죠. SF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잖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단 말이야. 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네.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고. 근데 이게 이 60년대의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스팅핸드라는 사람이 표상하는 것이라든지 다 그런 거거든. 우리는 소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괴생명체를 잡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거 실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술과 진보를 이룩해서 세계 평화를 이뤄내자. 세계 최강국이 되자. 그건 SF네요. 그치 이게 SF지. 그쵸. 근데 판타지는 완전 정반대 방향이 있는 거란 말이야. 전설의 고향이란 말이야. 과거의 이야기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항상 경험한 바 있고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향수하는 것, 우리가 회상하는 것들이 바로 판타지란 말이지. 근데 이런 것들은 골동품이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은 지나가고 과학은 발달하고 역사는 진행되기 마련이잖아. 그러면은 이 과거의 것들은 마치 자이스가 스스로를 한탄하듯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신이라고 떠받드는 판타지 그 자체를 이 과학의 공간, 볼티모어라는 지극히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공간으로 잡아들여와서 해부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세상이 이치잖아 어찌 보면은. 그치. 미래로 나아가야지 왜 과거에 갇혀서 살아. 왜 옛날 추억팔이나 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앞으로 나아가야지. 사람이 왜 뒤로 가. 언제까지 물 닫아놓고 기도만 할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타지의 가치를 호소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 방식을 델토로가 굉장히 영리하게 해내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영화라는 것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지. 앞서 무수히 많이 얘기했지만 고전 영화를 끌어들이고 있잖아. 고전 영화를 희구하고 기억하고 그리는 인물들을 갖다 놓은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풍조와 어떤 식으로 대립하는지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도 시대극을 보고 있거든. 뭐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아니야. 뒤도 볼 필요가 있어. 너네도 실제로 지금 옛날 이야기 보고 있잖아.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무용하지 않다고. 실제로 우리 모두 바라고 있는 것이 과거 아니냐고. 전설이고 신화고. 그래서 결말도 괴생명체가 스팅핸드를 죽이면서 끝나잖아. 그쵸. 그때 스팅핸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 넌 정말 신이었구나. 신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지. 마치 그런 거지. 바벨탑을 인간의 이성으로 건설해서 천상으로 도달하자. 천국으로 도달하자. 우리의 과학기술로 문명을 이룩하고 우리 스스로 신이 되자. 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마치 경종을 울려주는 듯이 이것이 신의 심판이다. 라는 듯이. 근데 단순히 공상적인 이야기나 단순한 낭만이 아닌 것이 어쨌든 모두가 그것을 그리고 있고 모두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영화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네 그럼 이 영화 왜 보러 왔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 관객들과 영화 자체가 공범자가 되고 공모하고 있다. 이 영화 내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쉐이프 오브 워터를 이미 보고 있는 순간 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아주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론 길레르모 델 토로의 감독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 같은 경우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덕후 기질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SF라기보단 판타지를 더 사랑하고 그치. 자기 세계처럼 만들어서 영화에 항상 녹여내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소수자들은 한마디로 판타지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버리는 그치. 거고 상급자들은 SF에 위치한 과학의 힘을 빌어서 경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보느냐 그것이 참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리한 이야기의 배치인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판타지인 건데 왜 시대가 1960년대인지에 대한 당위성도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치. 중간에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끼웠다는 것도 재미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호프 스테틀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미스 군이 설명한 것처럼
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SF와 판타지의 대결처럼 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과학자로서 말 그대로 과학자니까 SF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괴생명체가 죽는 것은 지금 죽이면 안 되거든. 왜 지금 죽어서는 안 되냐? 더욱더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를 위해 생명체를 살려야 되거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엘라이저처럼 사랑해서 살리는 건 아니야.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리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느냐? 극장의 주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제작사, 배급사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계속 살려놨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배를 자를 이유가 없거든. 더 길러놔야 더욱더 과학적 발전하고 판타지를 더욱더 누를 수 있는 거거든. 왜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나 판타지를 보고 왜 신이라고 신봉하느냐? 그것을 지금 죽일 필요가 없다. 더욱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살려놓고 통계를 내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왜 신이 안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적인 진보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목적으로 삼았던 호프스테틀러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아마도 길레르모 델 토로의 악취미와 다름없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아 근데 호프스테틀러가 완전히 과학자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왜냐면 과학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것을 분해하고자 하는 욕망이잖아. 그치. 세상에 분석 불가능한 건 없고 다 쪼개보면 답이 나오고 그것들을 재조합하고 재구축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과학의 이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분해 불가능한 것도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긴 하네요. 낭만이야말로 전설이야말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느냐 라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과학이 포기해야 하면 안 되는 연구윤리이기도 한 거고 가치이기도 한 거지. 그 점에서 오히려 이런 준엄한 꾸짖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과학의 이념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다 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판타지라는 것이 영화로도 정당화되고 사랑이라는 것도 정당화되는 거지.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호르몬의 작용이고 그렇죠. 뇌의 작용일 뿐이고 신경 신호의 연속일 뿐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지. 일라이저와 괴생명체의 사랑처럼 그런 식으로 그 자체로서 존중해줘야 될 것, 그 자체로서 우리가 겸허해져야 될 전설이라는 게 있는 거다. 판타지라는 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네. 오랜만에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계속 다다랐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장르물이다. 델토로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했을 뿐이고 네. 보편성을 추구하는 영화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서사는 말이 안 되잖아. 아이 뭐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라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난 이런 이야기 그냥 할 거야. 남들 다 예상 가능하고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 클리셰스러운 이야기 그냥 내 방식대로 재미나게 해볼 거야. 뭐 이거 합의 안 하면 많은 거고 뭐 합의 안 할 거면 극장에 왜 왔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쵸. 이게 근본적인 포지션이기도 하면서 한계이기도 한 거지. 계속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짚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 호프스테틀러 박사가 등장하는 장면과 이야기 이끌어가는 장면에서는 이 사람 뭐지? 갑자기 어떻게 난데없이 등장해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무한정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침투된 캐릭터라고 보였고 그리고 60년대, 50년대에 유행했던 느와르 영화 장르 비틀기를 한 거지. 그리고 괴생명체를 자동차로 탈출시키는 장면은 정말 둘리의 얼음별 대모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 ET에서 자전거 태워서 도망가는 듯한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참 아기자기하고 귀엽긴 했지만 이 영화가 나름 갖고 있는 서스펜스가 있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누군가 죽을 것 같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런 진한 스릴러에 비해서 이 탈출하는 장면은 참 웃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초반부에 아예 깔아둔 게 일라이저가 출근하면서 극장 주인 만나잖아. 극장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영화 보러 오라고. 여기 성서 영화도 있고 코미디 영화도 있다고. 이게 딱 그거지. 뭐 우리는 신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그리고 코미디 할 거야. 이거잖아. 그쵸.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호프스테텔러가 주사위 가지고 헌병 모가지에 꽂았을 때 네.
범행 밝혀졌어야 돼. 그렇죠. 그 유독물질 누가 갖고 있을 거야. 그 사람밖에 없거든. 여기 과학자가 누가 있어. 이거 가지고 허술한 적이 많죠. 차량도 다 봤잖아. 어떤 차인지. 그거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 거고. 이미 자이스 잡혀갔어야 돼. 네. 그리고 스틱랜드가 일라이저 집 쳐들어와가지고 단서 캐내가지고 쫓아가는 그것도 대충 스토리 합 맞추려고 했다는 게 보이지. 네. 바로 달력 그거 찢어진 거 봐가지고 조크로 갔나 보구나 하는 이거 딱 그냥 다 안배된 거잖아. 그렇죠. 느와르 클리셰 그냥 인용할게 뭐 이런 거지 뭐. 네. 허점이 참 뭐야 이게 뭐 이런 것보다는 웃어 넘길 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까기도 조금 뭐해 사실. 대놓고 다 이런 거 허술한 거 있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라서 드러내놓은 허점이라서 참 뭐 이것 때문에 이 영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까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뭐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점까지 짚어봤고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손에 대한 비유도 좀 재밌는 게 많았는데 영화 대사 중에 콘프로스트 시리얼이 자위를 막기 위한 식품이라고 했는데 성역감퇴제. 네, 그렇게 뭐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맞는 이야기긴 해 그건. 근데 그 보면은 손가락이 잘린 다음에 잘린 손가락을 일라이저가 마치 콘프로스트를 꺼내는 봉지 같은 데에 넣고 그 다음 컷이 콘프로스트를 이렇게 따라 먹는 맞아. 일라이저는 이제 손가락으로 자위행위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잘렸기 때문에 자유를 못한다. 그것은 곧 콘프로스트가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변태적으로 컷을 나눠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고 뭐 스팅핸드는 말하자면은 자질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니까 네. 아다리가 맞지. 네. 그리고 서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마이클 셰넌이 연기한 역할의 경우에는 그 손을 가지고 곤봉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목적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누라의 입을 막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라저의 같은 경우에는 피를 닦고 똥과 오줌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손가락의 역할도 되기도 하고 달걀을 까고. 네, 그런 손을 통한 은유들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완전 깊게 분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리듬이었어요. 영화의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컷들이 탁탁탁 나눠지고 인물들의 행동이 박자에 맞춰서 소리를 내면서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리듬이 재미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왜 쉐이프 오브 워터일 수밖에 없는가 대변하는 장면이 치유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마무리쯤에 일라이저와 괴생명체가 화장실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방문을 막아버리고 수조를 만들잖아요. 그치. 욕실을. 이게 왜 쉐이프 오브 워터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득했던 물들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극장을 물로 채워버리게 되잖아요. 마치 어머니의 양수처럼. 그죠. 어머니의 양수처럼 최민수가 얘기한 것처럼 참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저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회복되고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물의 형태라는 것. 정말 말 그대로 물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를 죽이는 주사기의 피와 같이 바뀌는 거냐, 또는 우리가 흘리는 오줌과 똥처럼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극장 안에 가득 메울 수 있는 양수 같은 느낌의 사랑인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더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하는 제목은 참 영리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길레르모 델 토로라고 하는 감독이 얼마나 농이 걷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판타지 영역에서 배우들의 연기까지 할애할 수 있는 여배까지 만들어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그 괴생명체를 끌어들어와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네. 그리고 그 사랑을 극장 안에 가득 메우네. 물로 가득 채우면서 참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장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도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았고, 화장실에 채워진 그 물이 극장을 덮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감독이 내가 사랑하는 판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판타지라고 하는 그 물속에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극장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영화에 떨어지는 물이지만 나한테도 내 마음에도 그 물이 닿는 것 같아서 그 물속에 잠기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고, 엔딩 장면도 너무나도 빼어난 장면인 것 같아서 최근 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게 봤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4.5점에 별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아웃사이더들에게도 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사랑에는 규정된 형태가 없고 각자 나름의
케바케 사람 바이 사람의 사랑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물만큼이나 자유롭다. 그때그때 변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 과학을 초월한 이념인 거지. 과학적으로 보면 물은 그냥 H2O일 뿐이야. 네. 너무 냉정해. 근데 물의 형태잖아. 네. 물의 형태는 화학 공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채워져 있는 공간과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것은 화학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과 인격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으로써 사랑은 전설이 되고 판타지가 되고 신화가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고 영화인 거고 그런 정도 정리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인물 구도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 스틱랜드는 너무 전형적인 악당이고 뻔한 개새끼다. 네. 이거는 현실에 너무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형이라서 고찰할 건덕지가 거의 없다. 나름의 고뇌도 있어요. 나름- 실수 한 번 했다고 잘리는 게 말이 되냐 뭐 그치. 이렇게 되니까. 나름의 고뇌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배격해버리면 끝나는 인물인 거잖아. 그리고 이게 나는 요즘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쪽 팀에는 소수자 연합군 넣고 한쪽 팀에는 남충이 넣고 이게 참 너무 진부하고 언더도그마적인 대립항이다. 약자를 오히려 강자로 만들어버리는 권력 구도를 반전시켰다는 것 외에는 진일보한 점이 없는 구도라는 점에서 대립 구도 설정의 고민 자체는 아주 얕다.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가 생각하는 사랑, 영화, 판타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정당화해준 작품이라서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네요. 네.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는데 장르물도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노련미가 모여가지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네. 길레르모 델 토로의 최고작이 아닐까. 파네미러도 물론 좋긴 했지만 이번 작품에 와서는 참 농익은 모습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오른 모습인지 참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라라랜드보다 그 뮤지컬 장면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게 라라랜드에서 과거의 뮤지컬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은 그냥 감독의 테이스트지 그 등장인물들이 굳이 과거의 뮤지컬을 희귀하면서 그것을 회상할 필요가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60년대 소설자가 말할 수 없는 목소리로 30년대 인물이 되어서 괴생명체와 춤을 춘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화 내적으로 완결된 그치. 장면이거든요. 인물들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뮤지컬인 거지. 네, 여러 가지 참 좋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덧붙여봤습니다. 네. 네, 영화계 154화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는 더 쉐이프 오브 워터였고 다음 주에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